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체계의 조의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트럼프 관세로 인한 일본의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일본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우리랑 비슷한 상황일까요? 아니면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일까요?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관세 협상에서 일본과 가장 먼저 타결할 수 있을 줄 알고 일본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이 의외로 강하게 버티고 있으면서요. 자동차 관세나 뭐 철강, 알루미늄 이런 관세에서 "미국도 또 양보해라."라고 일본이 거의 배수진을 치듯이 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느냐? 일본 기업들이 지금 힘들 만큼 힘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기사를 보면 일본 기업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가 나오는데요. 일본 중소기업 43%가 미국 관세에 직격탄을 맞았고 수출 감소나 운영 중단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9일까지 일본 정부 산하의 중소기업 기반 정비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일본 중소기업의 약 43%가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대미 수출입뿐만 아니라 미국 관세 때문에요. 중국 제3국가의 거래도 파급 효과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매출 감소나 수출 중단 같은 직접적인 피해들도 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들은 대응책으로 판매 가격 조정, 생산지 조정, 자금 운용 재검토 등을 모색 중이지만 인력 부족과 정보 부족 등으로 구조적인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하고요. 해외 진출 전략의 수정과 정부 차원의 지원책 강화가 요구된다고 했다고 하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수출이나 해외 거래를 하고 있다는 일본 중소기업 2,339개사 중 43%가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 중 24.9%는 해외 매출이 10에서 20% 감소했다고 밝혔고요. 40% 이상 급감한 경우도요. 17.5%에 달한다고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거래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 중에 45.1%는요.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인식했고요. 구체적인 피해로는 미국 내 거래 감소가 37.2%, 미국 수요 감소가 26%, 수출 중단 및 일시 정지가 22% 등이 꼽혔습니다. 이게 말이 그렇죠. 해외 매출이 갑자기 10에서 20% 감소하고 그다음에 17.5%의 기업이 해외 매출이 40% 이상 급감했다고 한다면 이건 기업으로서는 생존의 위협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또 점진적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다른 대체 시장이나 찾아볼 수 있는 어떤 여유가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것도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도 일본 기업들도 뿔이 나 있고 미국과 쉽사리 협정에 응할 수 없는 거죠. 영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을 쉽게 타결할 수 있었던 거는요. 영국이나 미국이나 둘 다 제조업 국가도 아니고 수출 국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들 금융으로 먹고 사는 나라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이런 제조업 중심의 수출이나 이렇게 관세 정책에 서로 합의하기 쉬웠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우리랑 비슷하게 제조업이 굉장히 강한 나라다 보니까 여기 미국과 쉽게 합의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트럼프 관세는 미국이 수입하는 물건에 대한 관세이지만 당연히 다른 나라로도 파급 효과가 미칩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공급망이 이렇게 엮여 있기 때문에 미국이 걸어 잠그면 그에 대한 여파가 점점 다른 나라로도 갈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이랑 수출하는 물건을 만드는 게 뭐 그 나라에서 만들어 바로 미국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물건을 합쳐서 미국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중국과의 거래를 수행하는 기업 중에도요. 32.5%가 중국 측 반응이나 수요 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고요. 구체적인 피해로는요. 역시 거래 감소, 중국 수요 감소, 수출 중단 및 일시 정지 등이 언급됐습니다. 일본 부품을 수입해 와서 중국에서 조립해서 미국으로 파는 이런 과정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또 미국과 중국 이외의 제3국, 대만, 태국, 한국, 베트남, 홍콩 등과 거래하는 기업 중에서도 22%가 미국 관세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일본 기업들은 여기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사실은 대응법이 잘 없다는 것도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한국 기업들도 대응법이 없지만 일본 기업들도 대응법이 없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택한 방식을 보면요. 판매 가격 조정이 6.1%, 생산지 재조정이 5.2%, 자금 흐름 조정이 5%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보시다시피 6%, 5% 뭐 이런 식으로 조정한다는 건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전략 변화는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이 아주 제한적인 거라죠. 자신들의 마진을 깎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요. 생산지를 하루아침에 재조정할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자금 흐름을 어떻게 좀 늦춘다고 해서 숨통을 틔우겠지만 이건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로 해외 진출을 해야 되잖아요. 해외 진출을 확대를 원하는 국가로는 인도가 가장 많이 언급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국에 제대로 못 팔고 미국으로 인해 다른 나라도 영향을 받으니 그 외에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나라를 찾자라고 해서 가장 진출을 원하는 나라가 인도고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의 국가가 와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이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사실상 우리도요. 미국이 그렇게 막으니까 아세안 지역을 개척해야 된다, 인도를 개척해야 된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중국도 미국이 막으니까 아세안 지역으로 수출이 급증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아세안 지역이 시장이 커서 그렇다기보다는요. 아세안에서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하겠다는 뜻과 거의 유사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되면 또 미국이 여기 장벽을 쌓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근본적인 해법은 불가능하고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으로 보낸다고 하지만 유럽도 지금 경제가요. 독일 같은 경우는 2차 대전 이후 최장기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뭐 새로운 판매처가 되긴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또 가격 경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점은요. 중국은 향후 진출을 희망하는 국가 중에 최하위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중국이 어떻게 생각하면 쌍순환이라 해서 내수를 키우려고 하고 굉장히 노력하는데도 중국이 최하위로 나타났다는 것은 향후 지정학적 리스크나 중국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중국의 30년물 국채가 일본보다도 금리가 낮습니다. 그 말은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 해서 최근에는 달라졌지만 저성장과 디플레이 대명사 국가였는데 그 나라보다도 30년의 경제성장 전망이 낮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도 중국을 향후 진출하는 아주 매력적인 시장으로는 보고 있지 않은 거죠. 이번 조사 결과는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가요, 일본 중소기업 생태계에 실질적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기업의 체력과 전보력이 제한된 중소기업일수록 외부 충격에 취약하고요. 개별 대응과 더불어요. 산업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요구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일본의 설문조사를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중소기업들도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일본처럼요. 40%씩 수출이 감소하는 기업들도 부지기수로 나올 겁니다. 그런 40%씩 수출이 감소하는 기업이 일본의 17.5%였다면 한국에는 20%, 30%도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좀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고 단순히 뭐 중소기업이 어렵다고 돈을 대주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중소기업 정책을 진행해 나가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때문에 난리난 또 다른 한 나라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바로 멕시코입니다. 멕시코는 사실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의 우회 기지로 가장 각광을 받던 나라였습니다. 뭐 우리가 알듯이 예전엔 나프타도 있었고요. 트럼프가 1기 때 개정하라 그래서 USMCA라는 걸 또 만들어서 또 개정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가 가장 매력적인 생산지 중에 하나였는데 트럼프가요. USMCA의 조기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원래 이게 6년마다 한 번씩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5년 지났으니까 빨리 해버려. 라고 지시한 겁니다. 제 생각은 뭐 막무가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뭐 멕시코라고 뭐 힘이 있겠습니까? 미국이 그렇게 한다면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뭐 그렇게 재협상할 수 있는 여러 조항들을 넣어놨으니 트럼프가 기존의 관례나 기존의 조항을 잘 지키지 않겠다고 한 이상 멕시코도 그렇게 딸려갈 수밖에 없는 건데요. 미국 언론들이요.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이 이행사항 검토가 앞당겨진다고 27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것으로 원래 계획보다 수개월 앞당겨서 올 4분기 초에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멕시코는 바로 뭐 응하려 하지는 않겠죠. 멕시코 정부는 여기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재협상 가능성에 우리는 아직 그 때가 되면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은 일단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뭐 미국이 하자고 한다면 쉽게 거부할 수는 없겠죠.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장관은요. 지난 27일 멕시코 시티에서요. 이 그 USMCA 협정이 이행사항 검토가 당초 예정됐던 2026년보다 앞당겨서 올해 9월 말 또는 10월 초에 시작될 예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이미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 쪽에 그렇게 하자고 제안 혹은 통보를 했다는 거죠. 이런 조짐은 뭐 당연히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서요. 최근에 조기 검토를 지시했고요. 미 무역대표부, 그러니까 USTR도요.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보고서에서 USMCA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뭐 개선이라고 하지만 뭐 자신들이 무역 적자 많이 나고 멕시코로 뭐 제조 공장이 많이 온 길을 다시 땡겨와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장관은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13개의 자유무역협정을 추가로 맺었음에도요. 전체 교역량의 90%가 무관세로 유지되는 협정은 USMCA가 유일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협정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재협상을 하더라도 우리만큼 소중한 협정이 어디 있느냐. 신중하게 결정하자라는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USMCA 조기 검토 요구는요, 북미 일대에 다시 긴장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멕시코는 3국 경제 협력의 틀을 유지하려는 입장이지만 트럼프의 강경 기조에 따라서요, 북미 경제 블록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좀 이 협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요, 멕시코가 이렇게 우려하고 한다면 캐나다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무역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가장 뿔난 나라가 캐나다입니다. 왜냐? 트럼프 대통령이 약 올리듯이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계속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캐나다가 택한 거는요. 우리가 51번째 주라고? 그러면 우리 국가 원수 불러올게 하면서 영국의 찰스 3세를 캐나다 의회로 불러와서 연설을 했습니다. 사실 캐나다는 영연방 국가잖아요. 뭐 캐나다 국기에 영국의 뭐 유니온 잭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국가 원수는 찰스 3세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희한하게요. 영국 왕가에 대해서는 어떤 존중의 표현을 잘 많이 해줍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체는 독일계라고 하지만요. 독일에 있는 독일 총리들과는 굉장히 각을 많이 세웁니다. 그런데요, 희한하게 영국이나 어떤 스코틀랜드를 방문했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예의를 갖추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버지는 독일계지만 어머니 쪽은 스코틀랜드계라고 하는 얘기도 있으니까요. 어찌 됐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모습을 이용해서 캐나다는 찰스 3세를 데려와서 캐나다 의회 개원식에서 주권, 민주주의, 법치 그리고 자결권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캐나다 국왕을 겸하고 있는 찰스 3세 영국 국왕은요, 지난 27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의회 개원식에 참석해서요, 이게 참석한 게 몇 년 만이냐? 무려 48년 만에 왕좌의 연설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1977년 방문 이후 처음으로 영국 국왕이 직접 의회에서 정부의 국정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찰스 3세는 이날 연설에서요, 캐나다는 중대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고 민주주의, 다원주의, 법치주의, 자결권, 자유는 캐나다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이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완벽하지 않더라도 캐나다를 번영시킨 개방적 글로벌 무역 질서가 변화 중이고 캐나다의 동반자 국가와의 관계도 달라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요, 사실상 트럼프를 저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캐나다는 자결권이 있고 자유는 캐나다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이라고 말을 한 거는요. 트럼프가 자꾸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하니까 뭔 소리냐라는 걸 영국 국왕, 어쨌든 상징적으로만 남아있던 영국 국왕을 데려와서 캐나다에서 봐라, 우리는 아예 너희랑 아예 다른 나라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찰스 3세는요, 또 근본적인 변화는 불안을 초래하지만 캐나다는 선악 영향력을 가진 국가로서 모범을 보여왔다고 말하면서요, 캐나다의 글로벌 역할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사실 캐나다에서는 그동안 수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아직도 영연방이라고 해야 되고 상징적이지만 영국 국왕이 우리의 국왕이어야 하느냐에 대한 논쟁이 많았고요. 캐나다 사람들도 사실 싫어했어요. 싫어했는데 트럼프가 들어오고 캐나다를 마치 미국의 일부로 취급하면서 이 여론이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이날 찰스 3세의 개원에는요, 기마 경찰 28명이 호위를 하면서 마차를 타고 상원 의사당으로 입장했는데요. 많은 인파가 그의 등장을 환영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여론조사로도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캐나다 여론조사 회사 입소스 리드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캐나다와 왕실의 관계를 유용하다 평가한 비율은요, 66%로 최근에 2023년 4월에 54%보다 크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와 병합 발언으로 높아진 반미 여론이요, 캐나다 내 왕실 지지 회복의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트럼프 매직이요, 캐나다에 대한 왕실 지지로도 발생한 거죠. 우리가 뭐 익히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요, 캐나다 선거가 원래 지금 캐나다 여당이 인기가 형편없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51번째 주라고 하면서 캐나다 보수당이 원래 1위였는데 트럼프와 엮여 있는 그런 모양새 때문에 인기가 급락하고 지금 여당이 다시 집권했잖아요. 사실 이런 걸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들이 전 세계에 역효과를 일으키는, 특히 정치적 역효과를 일으키는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